지금부터 제이스코홀딩스 필리핀 니켈 광산 사업 개발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된 제이스코홀딩스 기획팀 박준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제이스코홀딩스가 필리핀 수리가오 델수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니켈 광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전망을 전하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설명회는 참석 인원 소개 그리고 사업 개요 및 현황, 전망에 대한 설명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그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준비한 제이스코홀딩스 임원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이스코홀딩스 한상민 대표이사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이스코홀딩스 전략기획실 김정용 사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제이스코홀딩스 CFO 최병화 상무님이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을 진행해 주실 한상민 대표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한상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제이스코홀딩스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제이스코홀딩스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진행 중인 니켈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이스코홀딩스 필리핀 니켈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광산하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산, 첫 번째 어렵다. 왜냐하면 지하 갱도가 먼저 떠오르고 뭐 강원도 이렇게 보면 석탄 광산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보통 한 뭐 200m 정도의 갱도를 들어간다.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투자다. 채굴을 하고 재련을 하고 순도 높은 광물을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광산 프로젝트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고 또 갱도를 캤을 때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리스크, 그게 기본적인 머릿속에 있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그런데 제이스코 홀딩스를 딱 생각하면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자본력이 그렇게 높은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저희는 60년 전통의 철강 제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인 제이스코홀딩스가 경험도 없는 광산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굉장한 의구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의구심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켈 산업 세계 전체 동향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제이스코홀딩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세 번째 필리핀 현지의 니켈 관련된 현황, 그리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민다나오 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터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세계에서 지구 최고의 부자죠. 일론 머스크님이신데 제일 부자이신 분께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배터리 셀 제조에 있어서 양극재로서 가장 핵심인 또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필수 불가결한 이 니켈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밝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공급 계약을 수급 계약을 체결하고 좀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켈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기억 원소는 28번이죠. 양성자와 전자가 28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주기율표를 보시면 4주기의 중간 정도에 있는 10족 원소입니다. 전이금속이라고도 하죠. 8족부터 철족에 들어가는 원소입니다. 산업 전반에 있어서 저희 뭐 가전제품부터 해서 먹고 쓸 때 숟가락, 젓가락 모든 이 스테인리스 제품 등 합금에 다 들어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런 스테인리스 강 수요 외에도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것으로 굉장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을 보시면 EU에서는 2035년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독일하고 이태리가 좀 반발은 하고 있지만 대세는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판매량은 10년 내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도부터 30년까지 불과 한 8년 정도의 그래프인데 7배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고 2030년을 보시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3사들이 또 있지만 지금 배터리 부족 현상이 가면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니켈 수요 현황을 보시면 보통은 대부분 70% 이상이 스테인리스 강 소재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5% 남짓이 배터리용 소재였는데 향후 10년, 15년 후에는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4배 이상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니켈 가격 동향인데요. 저희 2월 말 현재 정제된 니켈 기준으로 톤당 26,000불이 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폭등한 적이 있었고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재고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아마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정치 환경이 민주국가인 곳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많이 정권을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과 자원에 있어서 민족주의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이 니켈 관련해서 원광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자국 내에 재련 시설까지 직접 뭐 조가 넘는 단위를 투자를 해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놨고 중국 같은 경우도 희토류를 가지고 굉장히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희토류를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토류 외에도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핵심 중에 또 코발트라는 게 있는데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로도 불리죠. 그 부분도 중국이 콩고민주공화국에 가서 거의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고순도 그 황화물 광산에 니켈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로 이 부분에도 서방 세계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자원 민족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니켈 관련해서 이 배터리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 원광 자체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3국이 가장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일본입니다. 이 스미토모 상사, 세계에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상사 회사인데 지금 니켈 광산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도 스미토모에서 가장 큰 최대 주주로 등극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필리핀에서도 저희가 타겟을 하는 민다나오 섬에 바로 저희의 타겟 지역 옆에
스미토모 광산이 벌써 15년째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도 지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대부분의 원광을 수입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대부분 큰 투자도 하고 있고 히토류 관련해서는 대부분 중국이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다나오 저희가 투자하는 바로 옆 지역에 중국의 PGMC라는 회사도 바로 옆에 15년째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국의 모든 기반 시설을 다 투자하고 최종 생산물을 뽑아내라는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입니다. 저희는 지금 배터리 기반에 있어서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그 중에서도 보통 삼원계 배터리죠. 양극재 활물질로서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니켈 배터리를 추구하고 있고 기존의 811 비율에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보면은 포드나 BMW 5세대에 들어가는 건 거의 90%입니다. 9대 0.5, 0.5까지 하이니켈 배터리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도 핵심 광물은 중국에 대부분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앞에 보면 스미토모나 또 중국 회사에 비해서 이 광물 확보가 좀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지난 2월 말 산자부 핵심 전략 회의가 있었고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5총사죠. 니켈, 코발트, 망간, 그다음에 리튬, 그다음에 음극재의 흑연, 그리고 히토류 5종에 대해서 전략물자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산 확보, 광산 투자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관련된 기업에 세제 혜택부터 이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세계적인 지금 니켈 관련한 동향은 살펴봤고 저희 제이스콜딩스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0년 경력의 철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964년에 설립을 했고 30년이 지난 1994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에 36만 톤 규모의 공장 설비 증설을 하였고 2012년도에는 현재 과점 시장으로 있는 영광선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영광선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제2의 도약을 맞았고 현재 니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3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 라인에 대한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압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슬래브를 절단하여 빌렛을 만듭니다. 이 길쭉한 걸 빌렛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압연을 거쳐서 정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선제, 이영철근, BIC 코일 철근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광선제 시장은 연한 2,500억 정도 되는 시장인데요. 저희가 경쟁사 K사와 함께 두 개의 회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그 경쟁사에 비해서 넘버 2의 위치에 있고 있지만 저희 사업의 특성상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3년도는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현재 그걸 잘 활용해서 경쟁사를 넘어서 저희가 영광선제 부분에 있어서 점유율 1위 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거의 실현 가능성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니켈 현황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가 지정학적으로 이 적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게 있죠. 지금 현재 니켈 생산량 및 교역량이 세계 2위입니다. 원광 수출은 현재 1등이고요. 니켈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원광 수출을 재작년부터 금지하면서 필리핀이 가장 강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 급성장 등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그리고
그 팔라완 섬 지역에 많은 매장량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필리핀은 지금 적극 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원광 수출 현황인데요. 19년도 보시면 이때까지는 인도네시아가 1위였습니다. 근데 20년 이후로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을 금지시켰고 수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필리핀의 원광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배 이상의 지금 성장이 되었습니다. 21년도 매출을 보시면. 그리고 필리핀의 원광 수출의 대부분은 현재 9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재련소 입장에서는 20년도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원광을 구해오지 못하다 보니까 필리핀에 전량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름 인도네시아에 직접 진출해서 재련소도 짓고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에 있는 재련소에서는 필리핀으로부터 원광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지금 현재 관련된 규제인데요. 법적 제도적인 걸 보시면 일단 빨간 글씨를 보면 2022년 작년 5월에 노천광산에 대한 개발 규제를 해제해 줬습니다. 그게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취임했는데요. 이 동남아 관광국가가 19년, 20년, 21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면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환경 때문에 규제했던 부분을 굉장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법규는 일단 패자존이 되기 전에는 6대4 비율로 외국인 투자 지분은 40%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 개발에 관련해서는 25년 더하기 25년 보통 50년 단위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제목을 붉은 언덕의 보물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정말 이 니켈의 수산화 철이 함유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빨갛습니다. 그 비가 내리면 물 자체가 핏빛 같은 물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 언덕의 보물이라고 지어봤는데 일단 짧게 동영상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고 빠지선에 실립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구글 위성지도에서 항공샷으로 캡처한 화면인데요. 이렇게 직접 가서 보면 그 라테라이트라고 그냥 빨간 흙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그냥 붉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광산하면 갱도를 채굴해서 200m 들어가는 이런 걸 항상 생각해 왔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노천에서 나무만 베어내고 벌목을 하고 포크레인하고 트럭으로 계속 실어 나르는 형태입니다.
니켈 광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산화물 광산이 있고 황화물 광산이 있습니다. 또 황화물 광산 하면 고위도 지역에 러시아, 캐나다 같은 곳, 거기에 지하 갱도 깊은 곳에서 캐내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나온 건 순도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황화물 광산에서 나온 니켈이 보통 98.6% 이상의 순도를 가지는 클래스 1으로 분류되고 그게 배터리의 소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라테라이트에서 추출되는 니켈은 일단 클래스 2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2만 해도 이 화합물, 스테인리스 강등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쉽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수요가 스테인리스 강 위주로 있었고 과거에 그렇게 전기차, 배터리 이런 수요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배터리 시장이 폭발하고 하면서 클래스 1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장 황화물 강산을 개발해서 배터리로 넣어야 되나? 그런데 황화물 강산을 개발하는 데는 탐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200m 이상의 갱도를 들어가야 되고 15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지금은 확보할 수 없고 현재 개발된 광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는 이 산화물 광산, 라테라이트에서 추출한 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장량이 훨씬 많습니다. 개발이 쉽고 이 라테라이트 광산은 일단 클래스 2지만 클래스 1으로 순도를 높이는 과정은 또 재련 기술에 있습니다. HPAL이라고 하죠. 하이 프레셔 악시드 리칭 고압산 추출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재련소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 라테라이트에서 추출한 클래스 2 니켈도 클래스 1으로 순도를 더 올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배터리 소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업부입니다. 필리핀이 이렇게 길쭉하게 섬이 있죠. 수천 개의 섬이 있는데 마닐라에서 국내선으로 1시간 정도 내려오면 있는 남쪽의 가장 큰 민다나오 섬입니다. 이 민다나오 섬에 그 11월 말에 제가 직접 여기 사업본부장님이랑 바른 법무법인 대표님이랑 직접 현장 실사를 갔다 왔는데요.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조금 처음에 있던 의구심이 다 있었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그리고 특히 바른 법무법인 대표님께서도 그 직전에 대한민국에서 조언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석회암광산이 있어가지고 또 지하를 들어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산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갱도를 파고 들어가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비행기를 탔고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라고 의구심을 갖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닐라에 내려서 다음날 새벽 한 4시 반 비행기를 타고 여기 부뚜안공항에 옵니다. 부뚜안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꼬불꼬불한 산길을 가야 됩니다. 완전 오지 중에 오지고요. 북동부 끝자락에 있습니다. 바다가 인접해 있고 물류로는 아주 괜찮습니다. 저희 사업 부지는 15,000헥타르 정도 되고요. 토지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15,000헥타르면은 저희가 보통 면적 비교할 때 여의도 면적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여의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인데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쓰는 평수로 환산을 하면 그게 딱 100만 평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만 평의 몇 배 숫자가 다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15,000헥타르면 한 4,500만 평 정도 되니까 여의도 면적의 45배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행정구역은 민다나오 섬 수리가오 델 수르주고 카라가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사업부지에서 10km 반경 안에 이 바다가 연결되어 있고 바로 포트를 개설해서 바지선으로 신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트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 바지선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멘트로 옹벽만 좀 쌓아서 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기존에 이 중국 재련소가 인도네시아에서 원광을 받아왔는데 이쪽 인도네시아 자바섬 이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원광 수출이 금지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인데 이쪽 동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면 훨씬 동선도 짧고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여건입니다. 전체 15,000 헥타르인데요. 이거를 좀 쪼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1차, 2차로 4,492 헥타르, 지금 1,059 헥타르에 대해서는 이번 월초 3월 1일에 MGB에서 EXPA 넘버가 나왔고 신문 공고를 거쳐서 조만간 뭐 다음 주 정도 안에는 최종 EP 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2차로 이거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뭐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 15,000 헥타르인데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 담지 않았는데 지금 EV 마이닝의 소유는 아니지만 지금 EP 36번과 38번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EP 퍼밋이 완전 나와 있는 것이고 필리핀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 곳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EP 퍼밋만 취득하고 다른 진행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EV 마이닝하고 거의 협의가 끝나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진행을 한 번에 하면서 또 그쪽이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협상 조건 그 거래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좀 홀딩하고 있는데 저희가 EP 36번, 38번 것까지 가져오면 여기 4,492 헥타르 더해서 그게 한 3,000 헥타르 정도 되니까 한 7,500 헥타르 정도를 묶어서 MPSA 최종 광어권 획득을 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4,492 헥타르만 해도 평으로는 1,300만 평이 넘고 요거면 또 여의도 면적이 13배죠. 거기다 36번하고 38번까지 합치면 여의도 면적이 한 22배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사금 채취보다 쉽다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단순한 구조입니다. 보시면 불도저로 밀고 포크레인으로 캐서 트럭에 싣고 25톤 트럭이 이제 그 싱글포트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계속 돌리는 것이고 보통 저희가 총 25톤 트럭 한 300대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한 5회전을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한 37,500톤 정도 최적으로 큐빅메타 기준입니다. 무게는 이거에 곱하기 비중 1.5 정도를 하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일대의 광산이 함유량 1.5에서 2.2% 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이 뜻은 보통 1톤을 정제하면 15kg에서 22kg 정도 나온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1.5% 이상이면 굉장히 순도가 라테라이트에서는 괜찮은 것이고 클래스 1으로 정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내용을 보면 제가 11월 말에 현지 답사를 갔다 왔고 지오젠이라고 지질 탐사 업체입니다. 거기서 현장 실사를 갔다 왔고 기초 조사 보고서까지 다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파트너 EV 마이닝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과 MOA를 12월에 체결을 했고 23년 올해 1월에서 2월에 걸쳐서 그 저희 바른 법무법인 그다음에 바른과 조인되어 있는 필리핀 현지 최대 법무법인 이 광산 관련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법무법입니다. 그쪽 법무법인과 법률실사 그리고 또 회계실사까지 같이 진행을 했고 저희가 지난달에 제이스코 PH 현지 자회사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EV 마이닝과 10%에 대한 신주인수 계약까지 체결을 했고 첫 번째 1,059 헥타르에 대해서 EXPA 넘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저희 타임라인을 보시면 향후 1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올 텐데 현재 1사분기에 1,059 헥타르하고 아까 그 다음에 3,444만 4,492 헥타르에 대해서 EP 퍼밋을 취득할 예정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6번과 38번까지 인수를 해서 7,500 헥타르에 대해서 MPSA 그러니까 최종 광산 개발권이거든요. 요 승인 신청을 넣을 예정이고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올해를
3년도를 넘기지 않고 MPSA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채굴을 시작하고 페자라고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것까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MGB나 페자하고는 EV 마이닝이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현지 공무원 출신들이 실무자로 와서 일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진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퍼밋 관련해서 구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두 개, EP와 여기 MPSA 중대형 광산 개발에 대한 승인권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EP 탐사 승인권입니다. EP 승인권을 받으면 MPSA를 준비하는 건데 물론 최종 광업 채굴을 해서 매출을 나오게 하려면 MPSA가 필요합니다. 근데 MPSA가 가기 전 단계에서 탐사 승인권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EP를 가기 전에 이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수리가오 지역에 예를 들어서 15,000헥타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 시행을 할 때 뭐 땅 작업한다고 하잖아요. 필리핀에는 NCIP라고 원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인데 마운틴 피플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NCIP 의장은 대통령실 직속기구로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그 원주민들이 계속 점유를 하고 온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곳을 개발한다 했을 때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모든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뭐 이런 단계는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 단계는 다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나눠서 저희가 어디를 개발할지 관련한 모든 준비 서류를 맞춰야 일단 EP 퍼밋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 사업 단계에 있어서는 90% 이상의 인허가 준비가 맞춰진 것이고 이게 노천 광산이다 보니까 EP 퍼밋이 나오면 저희가 드릴링을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데 그 디테일한 드릴링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필리핀 MGB 광업국에서 개괄적인 데이터를 줍니다. 그걸 저희가 취득을 하는데 기본적인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GB에서 뭐 굿, 노 굿, 베리 굿 이런 표시가 다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좋은 지역 위주로 잡아서 진행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릴링을 해서 이게 파봤더니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탐사가 아니고 이게 2.2인지 1.7인지 1.5인지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쪽 2.2부터 파 나가서 1.98 순도 낮은 쪽으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선별을 하고 사업 계획을 잡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이 MPSA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첫 번째 스타트가 지금 진행되었고 두 번째 2차 것까지 한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36, 38번 매수 작업을 끝내서 7,500헥타르에 대해서 MPSA를 올해 말까지는 보수적으로 취득을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채굴량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럭 25톤 트럭 300대 기준으로 하루에 5번 움직인다고 치고 그게 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7,500톤이 나오고 건기 우기에 따라서 작업 일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평균을 내보면 한 달에 22일 그렇게 해서 12개월을 보면 연 990만 톤 거의 뭐 1,000만 톤 정도 딱 떨어지는데요. 인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가장 큰 회사 스미토모가 바로 옆에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스미토모의 생산량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광산에 대한 가치를 밸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36, 38번 이런 거 빼고 그 후단에 개발될 거 빼고 처음 이번에 나온 1059하고 다음 달까지 나온 3433 그래서 4492헥타르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4,492만 제곱미터. 면적 가용률을 보수적으로 놨습니다. 10%. 그다음에 채굴 깊이도 보수적으로 8.5m. 보통 스미토모에서 하는 걸 보면 한 40% 정도 가용률 나오고 채굴도 15m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추산을 했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면적 곱하면 10% 449만 2제곱미터. 그다음에 깊이를 하면 3,800만 큐빅미터 부피가 나옵니다. 이게 일반 흙과 달리 광물이 포함된 거다 보니까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추산하면 1.5를 곱해서 5,700만 톤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광물에 관련해서는 제일 앞서 있는 나라죠. 호주에서 광산을 평가할 때 쓰는 발민 코드라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계산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평균적인 아까 처음에 나왔던 26,000불 그거는 정제된 니켈의 가격인 것이고 이 라테라이트 원물에 대한 가격은 지금 평균 100불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2.2%에서 1.5% 순도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하는데 위아래 평균 내보면 100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대충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1059헥타르에 대해서 EXPA 넘버가 나온 것입니다. EV 마이닝 앤 디벨롭먼트 컴퍼니 코퍼레이션 1059헥타르 EXPA 넘버 000 네, 266번. 네, 이렇게 뭐 자세한 세부 지역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3월 1일에 나온 1059헥타르고 지금 같이 집어 넣은 게 이 부분입니다. 3,433. 이것도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4,492헥타르. 이것만 가져도 면적이 1,300만 평이 좀 넘으니까 이게 여의도 13배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보시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구심들 있잖아요. 이 광산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 갱도를 파고 그다음에 정제를 하고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지 않았으면 뭐 못 느꼈을 텐데 그냥 이 전전에서 본 그림처럼 그냥 빨간 흙이 쫙 퍼져 있습니다. 뭐 이쪽이 PGMC가 있고 요 바로 위에 스미토모가 채굴하고 있는데요. 그냥 넓은 노천 광산 나무만 베내고 계속 긁어냅니다. 이 흙 자체가 현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삽질 뭐 한 산만 떠도 밑에 돌이 나와서 이 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파도 나무만 제거하고 나면 정말 몽글몽글한 황토 같은 그러니까 자갈 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화산 폭발되면서 이루어진 지형이면서 그게 풍화가 되어서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몽글몽글한 흙들이 있고 그거 자체가 광물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광물을 채굴한다. 그게 여기 수리가오 민다나오 수리가오에 가면 광물을 채굴한다 이꼴 땅을 판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판다는 게 광물을 채굴한다. 그래서 굉장히 제이스코가 중소기업인데 어떻게 할 거야? 네, 가서 보면 정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단순하고 쉽고 우리는 1차 광물 채굴, 땅을 파는 행위만 하고 야적을 해서 빠지선에 실어 나릅니다. FOB로 가기 때문에 실어 날아주면 저희는 임무가 끝납니다. 그리고 복잡한 재련 과정은 중국 재련소 아니면 일본 재련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뭐 신규 한국 거래처가 발굴되면 그쪽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재련 전 단계 땅을 파서 실어 나른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되는 개념인데 정말 직접 보면 땅을 판다. 그게 끝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보면 진짜 7글자로 땅 파면 돈 나온다.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지난 2년 정도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정확히 한 2년 전에 여기 저희가 제이스콜딩스를 인수하고 여기 조인하게 되었는데요. 21년도 1월 초에 제가 직접 노트북 들고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제 직접 회계 실사를 왔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3월 19일인가 이제 최종 잔금 납입을 하고 임총을 열어서 제가 선임이 되었는데요. 사실 그때 처음 왔을 때 이 공장 상황을 보면 좀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수 주체가 두 군데였는데 전 경영진과 전전 사주 두 군데입니다. 1년 내내 그 둘은 계속 다툼이 있었고 굉장히 회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이 오고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둘이 싸우다가 저희한테 이제 매각을 한 것이죠. 매출은 300억 남짓, 그리고 하루 생산량을 보면 쭉 저희는 아까 보셨지만 하나로 쭉 이어지는 그 아변 라인인데 중간에 어느 하나의 미스만 생겨도 스톱됩니다. 평균적으로 문제없이 8시간 정도 조업을 하면 하루 350에서 400천 정도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달에 7천에서 8천 톤, 그러면은 연에 8만에서 9만 톤 정도를 생산해줘야지 정상인데 그거 반도 못 지키고 있었습니다. 21년도 매출이 300억 조금 넘었나 그랬습니다. 20년도 매출이죠. 저희 오기 전에. 그래서 일단 내실을 기해야겠다. 그리고 뭔가 직원들 사기도 좀 많이 부족해 보였고, 지금 시화공단에 위치한 지가 40년 정도가 됐는데요. 건물도 너무 낡았어요. 간판도 제일제강 쇠로 된 간판이 있었는데 흔들흔들하지. 지하에 가면 식당, 그리고 샤워실 너무 낡아서 막 거미줄 있고, 그래서 오자마자 지하실, 식당, 샤워실부터 전부 몇 억 들지만 그거 먼저 다 깨끗하게 개선하고, 그 식당 교체해서 밥값 다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노조분들 21년도 22년도 임금 협상 때 정말 기존 급여가 좀 낮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정말 2배 이상 계속 올려드렸고, 그래서 좀 사기 진작을 하면서 또 내실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400톤 이상을 뽑아내야지 이 회사가 기본 BEP는 맞출 것 같아서 전문 인력 투입하고, 그동안 그 전전 경영진이 한 7, 8년 전부터 회사 매각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혀 어떤 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라인 보수하는데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21년도 좀 하반기부터는 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 매출은 지금 한 850억 정도 했고, 생산량이 한 8만 톤 근접했는데요. 지금은 그 하루에 400에서 450톤 정도 쭉 나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트러블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본 사업에 있어서 근간을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우선시했고, 그게 1년 넘고 거의 2년이 된 것이죠. 근데 좀 다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급하고 주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저런 안타까움도 표시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모소대나무가 뿌리를 내린다 생각하고 내실을 기하는 작업을 기울였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현재 안정적인 생산량이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운이 좋은 것은 올해부터 포스코 관계에서 저희가 경쟁사를 보다 좀 우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또 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잘 활용하면 또 23년도 이후 매출은 본 사업에서도 850억 플러스 알파로 급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안정된 걸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찾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기존 사업의 장단점이 극명한 이유가 이 선제 사업, 철강 사업에 우리가 뿌리 산업이기 때문에 그 안정된 매출이 있죠. 안정성은 최고죠. 그런데 성장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먹거리를 찾아보고자 이제 백방으로 노력한 것이고, 근데 저희의 위치를 또 알아야죠. 중소기업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저희가 자본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약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맥시멈으로는 300억을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업의 구조가 복잡하면 안 된다. 그 기준에서 찾고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많이 부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운이 좀 있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하고 심플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땅을 파면 돈이 되는 사업이 이제 왔는데, 왜냐하면 재작년까지는 라테라이트 원물이 40불 남짓이었습니다. 그거에서 약간 채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스미토모는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거기는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자체 수급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도 자기 내부 수급을 하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신규로 개발하기에는 조금 타산이 안 맞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40불 하던 게 100불 가까이 근처가 오게 되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업의 핵심은 일은 단순한데 허가권 퍼밋을 누가 가지느냐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필리핀 정부에 대한 대관 능력, 교섭력, 그래서 결국은 허가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업체가 결국에는 뭐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운 좋게 EV 마이닝과 연결이 됐고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많이 답답하고 하셨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임직원 모두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믿고 응원해 주시면 결과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앞서서 잠깐 저희가 오늘 기념품 나눠드린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골프 패치거든요. 또 봄이고 이제 시즌이 왔잖아요. 또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 이게 대형, 소형 이렇게 2박스씩 있는데 박스를 보시면 그 패치가 아니고 무슨 이상한 뭐가 써 있을 거예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타액 진단 키트인데요. 그게 또 우리가 소소하게 작년에 투자해 놓은 것인데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올가을 지나면 내시경으로 하던 검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좀 안 알려져서 그렇지 지금 현대 대한민국 소화기 내과 전체적으로 의견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많이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 한번 잘 보시고 저희 제이스 홀딩스를 사랑하는 주주분이라면 건강도 생각하시고 하면서 식구들 같이 손잡고 가까운 내과 가셔서 위내시경 안 하고도 이렇게 헬리코박터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게 뭐 있다던데 그거 좀 하고 싶다 하면 만나실 수 있고 뭐 실비보험도 다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품 나눠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 7글자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는 땅 파면 뭐가 나온다? 돈 나온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상민 대표님께서 사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